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뿌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도 아직까지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긴 해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던 저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된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들려드릴게요. 저는 6살쯤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 이름은 하은이지만 미국에서는 세라라고 불려요. 이름이 두 개인 것처럼 제 마음에도 두 나라가 함께 있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시카고 대학병원 흉부외과의 과장이셨고 어머니도 명문 사립고에서 영어 교사셨죠. 두 분 다 저를 친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고 좋은 교육도 받았죠. 의대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국어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 교육 덕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유독 한국어 교육에 열심이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한국어 과외를 시키셨고 집에서도 하루에 1시간은 꼭 한국어로만 대화해야 했어요. 제가 영어로 대답하면 아버지가 엄하게 혼내셨죠? 세라, 한국어는 네 뿌리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왜 그렇게 한국어를 강조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저만 매일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중학생 때는 반항도 많이 했어요. 왜 꼭 한국어를 해야 해요? 전 이제 미국인이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네가 알게 될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저는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완전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그 허전함은 아주 어릴 적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흐릿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기억이 문득 날 때가 있죠.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한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남고 저는 어디론가 떠나야 했던 기억이요. 공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품에서 억지로 떨어져 나왔던 그 느낌, 그때의 공포와 절망감이 지금도 생생해요. 싫어.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제가 울면서 소리쳤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상상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 기억 때문인진 몰라도 전 늘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군가 다른 아이를 선택하고 나는 남겨졌다는 그 비참한 생각이요. 그런 공포는 양부모님하고 살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정말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세라, 너 기억 안 나겠지만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한 달 동안 현관문 앞에서 잤어. 현관문 앞에서요? 우리가 밤에 널 버리고 나갈까봐 작은 이불을 끌고 와선 문 앞에 누워있곤 했지. 우리가 아무리 안 그런다고 해도 믿지 않았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번은 아빠랑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널 잠깐 맡긴 적이 있었어. 1시간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돌아왔더니 네가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어.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 작은 손으로 내 옷을 꼭 잡고는 제발 버리지 마세요.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도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한숨을 쉬셨어요. 7살 때였나? 우리가 의학학회 때문에 이틀 출장을 가야 했는데 네가 트렁크 안에 숨어 있었잖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하고 울었지.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버려질까봐 무서워서 양부모님 가방 속에 숨었던 것, 발견됐을 때 엉엉 울었던 것도요.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우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한번 버려진 기억이 있는 아이에겐 그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도 자주 꿨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매번 같은 꿈이었죠. 그것도 한국말로 하은아, 하은아 밥 먹자, 하은아 이리 와봐, 우리 하은이 예쁘네 하고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깨고 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을 정도였죠. 꿈에서 깬 뒤에도 그 부르는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서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은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왜 그 이름을 아는 걸까 생각했죠. 한 번은 그 꿈 이야기를 양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누가 저를 하은이라고 부르면서 밥 먹자고 하는데. 어머니는 놀라셨다가 이내 웃으셨어요. 그건 아마 네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야. 잠시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편이 시큰했어요. 그 잠시가 30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될 줄은 몰랐죠.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네요. 양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엄마, 혹시 제가 형제나 자매가 있었나요? 한국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었던 게 기억나요.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해줬죠. 입양 서류에는 외동이라고 나와 있었어. 왜? 무슨 꿈이라도 꿨니? 네, 가끔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나오는 꿈을 꿔요. 근데 그 아이는 그대로 남고 저만 떠나는 꿈이요. 근데 너무 생생해서. 네가 외로워서 그런 걸 거야. 우리가 동생 입양해 올까? 한국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넘어갔지만 전 계속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마치 제 반쪽이 어딘가 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말이에요. 가끔은 그 실이 가슴을 세게 당겨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그래서 이유 없이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가기도 했는데 의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의대 다닐 때도 레지던트 할 때도 정신없이 바빴지만 한국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묘한 친근감을 느꼈어요. 특히 나이 드신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료할 때면 왜인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부모님이 은퇴를 한 뒤에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국 한번 가보지 않을래? 네가 태어난 곳이잖아. 여태 한 번도 안 가봤잖니. 그래, 아빠도 우리 세라가 살던 한국이 궁금한데. 처음엔 그냥 단순한 관광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은퇴하셨으니 버킷리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저곳 여행 다니면서 하나씩 이루고 싶으신가 보다 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아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었어요. 서울이랑 제주도, 부산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엄마 아빠가 준비해 볼게. 그런데 여행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서재에 틀어박혀서 뭔가 계속 검색하시는데 제가 들어가면 황급히 노트북을 닫는 거예요. 평소엔 뭐든 저한테 다 보여주시던 분이 말이에요. 한 번은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검색 기록을 봤는데 수원 사랑 요양병원, 장기 요양 환자 간병, 식물인간 환자 최신 치료법 같은 검색어들이 가득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며칠 뒤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아빠 어디 아프신 거예요? 요즘 병원 정보 같은 거 많이 찾아보던데.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으실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손사래를 쳤죠. 근데 어딘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아니야, 아빠는 아주 건강하셔. 그냥 한국 의료 시스템이 궁금한 모양이야. 아빠도 의사니까. 알잖니. 은퇴했어도 여전히 의학에 관심 많으시잖아. 그런데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죠. 그날부터 전 부모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이어졌어요. 부모님이 플로리다에 있던 별장을 급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은퇴 후에 지내려고 10년 전에 사두신 곳이었는데 거기서 노후를 보내는 게 꿈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엄마, 왜 갑자기 플로리다 별장을 파세요? 거기서 은퇴 생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관리하기도 힘들고 생각보다 자주 안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래도 10년이나 기다리신 곳인데. 걱정스러운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우리 나이에 별장 2채는 부담스러워. 그리고 한국 여행도 가야 하고 앞으로 쓸 돈도 많을 거고 생각해보니 우리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파는 거야. 한국 여행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별장까지 파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부동산 중개인한테 최대한 빨리 현금화해달라고 하는 것도 우연히 들었죠. 더 이상한 건 별장이 팔리고 나서였어요. 보통 그 정도 금액이면 투자를 하든지 정기 예금에 넣으시든지 했을 텐데 대부분은 현금으로 찾았더라고요. 은행 서류를 우연히 봤는데 거의 30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아빠,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모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 많은 돈을 왜 급하게 현금화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 한국 여행 전에 그런 큰 결정을 내린 건지도요. 며칠 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모님 방에서 나는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속삭이는 듯한 두 분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세라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미룰 순 없어. 박 선생님도 더 기다리긴 힘들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하지만 세라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잖아. 버려졌다는 생각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하지?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더 진실을 알려줘야 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도 갚아야 하고. 순간 머릿속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이란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30년 전에 저도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저에게 비밀이라는 게 없는 분들인데 그날따라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죠.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한 행동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는 짐을 싸면서 눈물을 닦기도 했고 한숨을 쉬다가 뭔가 편지를 쓰다가 찍기를 반복했죠.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봉투에 넣으시면서 뭔가를 계속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건 한국 숙소를 예약한 곳이었어요. 엄마, 서울 호텔이 아니라 수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신 거예요? 한국 다녀온 내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가 전통적이고 조용하대. 그리고 그 옆에 화성행궁도 구경하고 갈비도 먹어보고 싶어서. 나도 추천받은 곳이야. 더듬더듬 말을 하는데 뭔가 변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서울에서 묵으면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되잖아요. 왜 일주일이나 있어요? 아빠가 서울보다 거기서 며칠 지내보고 싶으시대. 조용히 쉬고 싶으신가 봐. 게다가 뒤에 확인해보니 그 게스트하우스가 병원 바로 옆이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죠. 구글 지도로 보니까 병원 주차장이 게스트하우스 뒷마당이랑 붙어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출발 전날 밤 부모님이 거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커피 테이블 위엔 와인이 놓여 있었고 부모님 표정은 무거웠죠.
아빠가 너한테 한국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입을 여셨다가 다시 닫으셨어요.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시더니 결국 한숨만 쉬셨죠. 아빠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한국 가서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널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엄마 아빠 대체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세라야, 넌 우리 삶의 전부였어. 널 키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리고 네가 받아야 할 사랑을 우리가 대신 받은 것 같아서 늘 미안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이요? 그때 어머니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아버지를 보시고는 입을 다무셨어요. 가면 한국 가서 보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어요. 부모님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했고 그게 저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분명했죠. 혹시 제 친부모님을 찾으신 건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 온갖 상상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비행기 안에서도 부모님은 계속 긴장한 표정이셨어요. 13시간 비행 내내 거의 잠도 안 주무시고 뭔가를 계속 의논하시는 것 같았죠. 가끔 제가 깨어있나 확인하시곤 다시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많이 늙으셨을까? 사진으로 봤잖아. 예전 같진 않으셔. 새라도 알아볼까? 모를 거야. 너무 어렸을 때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0월의 한국은 가을이 한창이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처음인데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공기 냄새마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수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괜히 먹먹해지더라고요.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아담한 한옥이었는데 정말로 지도로 본 것처럼 병원이 바로 옆이었어요. 2층 창문에서 보니 병원 간판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그런데 짐을 풀자마자 아버지가 또 핸드폰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병원 위치를 구글 맵으로 보시면서 뭔가를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 피곤할 텐데 넌 쉬고 있어. 저도 같이 가요. 길도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 가시는데요? 아니야. 일단 좀 쉬어.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할 게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엔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시던 분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그렇게 저녁마다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1시간, 2시간씩 사라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으셨죠. 특히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며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셋째 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도무지 제가 물어봐도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급하게 옷을 걸치고 뒤를 따랐죠.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둘러쓴 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새벽이라 안개가 자욱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고 거리엔 아무도 없었죠. 부모님은 천천히 걸어서 병원으로 향하더군요. 병원에 도착하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차장 구석 벤치 뒤에 숨어서 지켜봤죠. 잠시 후 낡은 버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새벽인데도 버스를 몰고 온 게 이상했죠. 운전석에서 한 남자분이 내리셨는데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색 버스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매는 선해 보였어요. 정말 오셨군요. 참 이렇게 뵙네요. 늘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려고 했죠. 그분이 부모님께 깊이 인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그분의 손을 잡고 우셨어요. 세 분이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너무 멀어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저 사람이 날 버린 사람인가? 내 친아버지?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그 꿈, 누군가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던 기억, 그게 진짜였던 걸까? 양부모님이 내 친부모를 찾아서 만나고 있는 건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먼저 만나는 건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제야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 세 분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망설이다가 뒤를 따랐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복도 끝에서 지켜봤는데 301호로 들어가더라고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으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 앞에서 남자분이 문을 열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수진이가 26이 되도록 이렇게 누워있어요. 둘이 많이 닮았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때 그 남자분이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은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병실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살짝 틈이 있었죠. 저는 복도 끝에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 왜인진 모르겠지만 무서우면서도 꼭 봐야 할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그 얼굴이 저랑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거기 누워있는 것 같았죠. 그 남자분이 침대 곁에 앉더니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어요. 수진아, 아빠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인사해. 곧 언니도 올 거야. 언니?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역시 이 사람이 날 버린 사람이구나.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배신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양부모님이 내 친부모를 몰래 만나고 있었다니. 그것도 나한텐 아무 말도 없이. 다음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부모님께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좀 했어. 신기하기도 하고. 다 봤는데도 또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죠. 그날 저녁 부모님이 또 나가시려고 하자 전 화를 냈어요. 또 어디 가세요? 저녁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세라야, 그게 아니라 혹시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제 친아버지라도 만나는 거예요? 순간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하고 그대로 몸이 굳더라고요. 다 알아요. 병원에서 만나는 거 봤어요. 왜 저한텐 말도 안 하고 몰래 만나세요? 왜 저한텐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냐고요? 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라야, 오해야. 우리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저를 버린 사람을 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날 찾아요? 30년 동안 모른 척하다가? 보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부모님은 두 분밖에 없다고요. 저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문을 두드리셨지만 열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전 혼자 나왔어요. 말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 남자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 꿈속에서 들렸던 목소리, 하은아, 하은아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정말 저를 버린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가슴속에 3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을 직접 쏟아내고 싶기도 했고요. 한참을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더니 정말로 그 버스기사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낡은 시내버스를 몰고 오시더라고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깊은 주름과 함께 피곤해 보이는 눈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제 꿈에서 나오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저 사람이 날 버린 아버지구나.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날 찾지도 않았구나. 전 그분을 미행하기로 했어요. 버스기사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지 따라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버스 차고지에서 유니폼을 벗고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허름한 버스기사복 아래에서 나온 건 고급 정장이었어요. 그리고는 구석에 세워둔 벤츠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버스기사가 벤츠를 탈 수 있지? 전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따랐어요. 아저씨, 저 검은색 벤츠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경기도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죠. 점점 집들이 커지고 대문이 높아지더니 결국 거대한 저택 앞에서 멈췄어요.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벤츠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집은 정말 대단한 저택이었어요. 3층짜리 양옥에 넓은 정원, 수영장까지 보였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집은 정말 부자들만 사는 곳인데, 그리고 그 저택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제야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버스 기사도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 사람 부자였어. 근데 왜 날 버린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돈이 없어서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자면서 날 버렸다니. 그럼 그냥 날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새 가족이 생겨서 저를 버렸을 수도 있고요. 저택 담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원에는 비싼 조각품들이 놓여 있었고 차고엔 외제차도 여러 대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실내도 호화로웠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 가구들이 즐비했어요. 그때 집안에서 여자분이 나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여자였는데 그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아내구나. 저 여자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날 버렸구나.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했죠. 나는 30년 동안 버려진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다니. 그때 집안에서 간병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럿 나왔어요. 그리고 의료기구들을 옮기기 시작했죠. 산소통, 의료용 침대,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집에 환자가 있나?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는 건가? 궁금해서 좀 더 가까이 갔어요. 그때 2층 창문으로 뭔가가 보였는데 병실처럼 꾸며진 방이었어요. 거기 침대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죠.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죠. 그때 옆집에서 나오던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당황해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보아하니 그분도 저택에서 일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댁에 볼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집이 예뻐서요. 혹시 박 기사님 딸 아니에요? 얼굴이 낯이 익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날 알아볼 수가 있지 싶었죠. 맞구나. 맞죠? 제가 눈썰미가 좋다니까요. 박 기사님이 맨날 딸 사진 보여주거든요. 미국에서 의사 됐다고 자랑이 대단하셔요. 그 여자분이 수다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직접 오신 건 처음이네요. 박 기사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딸이 미국에서 엄청 성공해서 용돈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돈을 보내준다뇨. 그런 허풍까지 치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어려우신가 보던데. 그래서 따님이 도와주시려고 온 거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찾은 이유가 분명해졌죠. 전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죠.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이 한국에 오자고 한 것부터 그 남자를 만나라고 한 이유까지 조금씩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결국 돈이었구나. 30년 동안 모른 척하다가 내가 의사가 되니까 이제 돈 될 만하니까 찾아온 거구나. 이런 인간이 내 친부모라니.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양부모님한테 돌아가는 길 내내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날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하고 게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다니. 이 사람의 정체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기꾼. 버스 기사인 척하면서 사실은 부자인 사기꾼이었죠. 병든 가족을 핑계로 동정심을 사서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을 외국인인 양부모님은 더 속기 좋았을 거예요. 딸이 의사라는 걸 믿기로 동정심을 유발한 거예요. 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겠죠? 저 사람의 연기에 거짓 눈물에 속아서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밝혀내고 말겠어. 저 사람의 정체를, 그 더러운 속셈을 다 폭로할 거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세라, 너 지금 어디니? 빨리 병원으로 와. 급한 일 있어. 병원이요? 왜요? 일단 와. 301호야. 전 저택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301호실 앞에 부모님과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어머니가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서 그 남자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이번 달 병원비예요. 그리고 이건 간병인 비용이고요. 아니, 이건 너무 많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양부모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다뇨.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플로리다 별장을 급하게 판 이유, 그 많은 돈을 갑자기 현금화한 이유, 그리고 양부모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병원을 찾은 이유까지도요. 대체 저 사람이 얼마를 요구한 거지? 별장까지 팔 정도로? 그 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3억이 넘는데 다 저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였구나. 순간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병실로 뛰어들어가면서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세라야, 엄마 아빠 이 사람한테 왜 돈을 줘요? 이 사람이 돈 내달라고 했어요? 전 그 남자를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요? 날 버린 주제 잊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날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우리 부모님 부른 거냐고요? 남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러면서도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난 돈을 받은 적이... 거짓말! 내가 방금 다 봤어요. 엄마가 수표 주는 거 다 봤다고요. 어머니가 절 잡으려고 했지만 뿌리쳤어요. 멈춰, 세라야. 이러면 안 돼. 이분은 뭐가 오해예요? 엄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30년 동안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요? 그것도 병원비라는 핑계로? 전 그 남자를 향해 쏟아냈어요. 친아버지인 척하면서 돈을 뜯어내리는 수작이라니. 그것도 병든 가족을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속셈이 더 미웠죠. 30년 동안 쌓였던 원망을 그 자리에서 다 털어냈어요. 당신 부자잖아. 그렇게 좋은 저택에서 벤츠 타고 다니면서. 근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려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버스 기사인 척 쇼하면 속을 줄 알았어요?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죠. 쇼라니, 너 그게 무슨... 다 봤어요. 당신이 사는 그 큰 집. 그렇게 잘 살면서 왜 날 버렸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날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 나타나지 말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꼭 참아왔던 눈물까지 쏟아졌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버려져야 했어요? 다른 아이는 남겨두고 왜 나만 보냈어요? 아니지, 왜 나만 버린 거예요? 나만 없으면 당신이 행복하니까?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터져나왔어요. 제 입에서 나온 버렸다는 그 말에 그 남자분은 더 크게 울었어요. 아니야, 절대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거짓말! 꿈에서 매일 들었어요. 하은아 하은아 부르는 소리. 그게 당신 목소리였죠? 그렇게 부르면서도 결국 날 버렸잖아요. 나 어릴 때지만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제 말에 그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힘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밤 버려진 꿈을 꾸면서 왜 나만 사랑받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양부모님도 날 버릴까봐 얼마나 떨면서 살았는지 알아요? 전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었어요. 양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전 늘 부족했어요. 뭔가가 빠진 것 같았다고요.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전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어요. 왜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입양한 게 죄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들어봐. 이분은 네 친부모님이 아니야. 네? 뭐라고요? 네 친부모님은 네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이분은 그때 너를 구해서 6살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야. 전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그때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병원비는 우리 수진이 병원비야. 내 친딸. 26년째 여기 누워있는 내 딸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난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다. 오히려 내가 너 대학 갈 때 학비를 다 해주고 싶었는데. 전 그제야 침대를 봤어요. 거기 누워있는 사람, 아까 문틈으로 봤던 날 닮은 여자. 그럼 저 사람이 내 딸 수진이야. 네가 6살 때 수진이가 아프고 나서 치료비 때문에 너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버린 게 아니야. 너한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완전히 잘못 알았구나. 그 저택은 없어. 난 여전히 버스 기사야. 아침엔 버스 운전하고 저녁엔 대리운전도 해. 수진이 병원비 때문에. 그래도 모자라서 이분들이 몰래 도와주고 계신 거야.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고 싶었어. 이분이 너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너를 만날 수 있었잖아. 전 박 계사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30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긴 눈물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오해했어요.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까 따라온 걸 알아. 그 집은 수진이 주치의 선생님 댁이야. 가끔 의료 장비를 빌리러 가거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전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상처받은 마음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죄스러운 마음에 저도 박 계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오해를... 박 계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해. 30년이나 됐으니 얼마나 원망했겠니.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평생 노동을 해온 손이었죠. 그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세라, 아니 하은아, 이제 차분히 들어봐. 박 선생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병실 밖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박 기사님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앨범이었죠. 이게 네가 우리와 함께 있던 6년의 기록이야. 첫 장을 펴시자 거기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아기였죠. 이게 너야. 6개월 때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을 때 모습이지. 다음 장에는 젊은 부부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두 분 다 너무 행복해 보였죠.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근데 네가 왔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얼마나 너한테 고마웠는지 몰라.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박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첫 돌잔치, 첫 걸음마, 제가 처음으로 한 말까지, 특히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밤새 울면서 보칠 때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했죠. 이건 네가 3살 때야. 유치원 입학식 날이지. 노란 원피스가 너무 잘 어울렸어. 사진 속에 저는 정말 밝게 웃고 있었어요. 박 기사님 목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이게... 박 기사님이 한 장의 사진을 꺼내시는데 손이 더 떨렸어요. 수진이 100일 사진이야. 네가 동생을 처음 본 날이지. 사진 속에서 5살쯤 된 제가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넌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어. 내 동생 내가 지켜줄 거라고 매일 그랬지. 수진이가 울면 달려가서 도닥여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둘이 참 많이 닮았어. 그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은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제 모습. 우리 수진이 언니가 있잖아 하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돌진하고 얼마 안 돼서... 박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경기를 하더니 쓰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래.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성공했지만 깨어나지 못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 기사님이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었어. 집도 팔고 대출도 받고 아내는 식당 일에 청소일까지 했어. 나도 버스 운전에 야간 대리운전, 주말엔 공사장 일까지. 그래도 감당이 안 됐지. 박 기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대. 미국에 좋은 가정이 있다고. 처음엔 거절했어. 어떻게 내 딸처럼 키운 널 보낼 수 있겠어. 하지만... 박 기사님이 눈물을 훔쳤어요. 어느 날 어린 네가 밥을 굶고 있는 걸 봤어. 우리가 끼니를 걸으니까 넌 눈치 보면서 밥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더라. 그때 깨달았지. 이러다가 너까지 불행해진다는 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박 선생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셨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너를 잘 키워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다더라. 3달에 고민했어. 매일 밤 하은이를 안고 울었지. 미안하다고.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박 기사님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가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날이야. 네가 떠나던 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싫어. 안 갈 거야. 아빠랑 있을 거야. 제가 울면서 매달렸던 기억. 박 기사님도 울면서 저를 안았던 기억이 선명해요. 그때 네가 그랬어.
수진이 아프니까 여기 있고 난 건강하니까 가는 거지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어린 게 내가 미안한 걸 아는 것 같더라고. 박 기사님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너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랬어.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으면 널 보내진 않았을 텐데. 끝까지 내가 키웠을 텐데. 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매일이 지옥이었지. 네 방도 그대로 두고 아내는 1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수진이 간병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박 기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 수진이라도 지켜야 했으니까. 그리고 멀리서나마 네 소식을 들으면서 살았지. 그게 나한테는 사는 이유였어. 어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박 선생님이 매년 편지를 보내셨어. 처음엔 입양 기관을 통해서, 나중엔 우리 주소를 찾아서 직접 네 학비에 보태라고 조금씩 돈도 보내주셨고.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박 기사님, 아니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다 내가 너한테 쓴 편지야. 널 보내고 난 뒤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니 정말이었어요. 단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있었을 뿐 제가 커가는 매 순간을 모두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마다 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아니 근데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직접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널 보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찾아가겠니? 그저 멀리서라도 네가 잘 지내는 것만 확인하면 됐어. 전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제 동생 수진이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저와 닮았어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요. 수진아, 언니 기억하겠어? 제가 손을 잡자 아버지가 놀랐어요. 수진이 손이... 동생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죠. 수진아, 나야 언니. 하은이 언니가 왔어.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때껏 한 번도... 아버지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보는 반응에 놀란 눈치였죠. 자극에 반응한 건 처음입니다. 정서적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킨 것 같네요. 전 동생 곁에 앉아서 말했어요. 언니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부턴 자주 올게. 매일 와서 얘기해 줄게. 아버지가 그런 우리 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한테 매일 네 얘기를 했어. 언니가 의사가 됐다고. 언젠가 꼭 만날 거라고. 전 아버지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매일 버스를 운전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딸만 바라보고 사는 분.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죠. 아버지. 제가 그렇게 부르자 아버지도 놀라서 절 바라봤어요. 뭐라고? 아빠, 어릴 때처럼 다시 그렇게 불러도 되죠? 아버지가 주저앉아서 엉엉 우셨어요.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모든 걸 다 보상받은 것 같다고 했죠.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양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아버지가 3년 전 받은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친아버지가 직접 써서 보낸 편지였죠. 우리도 고민이 많았어. 네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겨우 그 기억에서 벗어났는데 괜한 상처를 더 주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너한테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박 선생님께 늘 감사했어. 그분이 널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우리가 건강하고 밝은 너를 만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저 모르게 병원비를...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어. 박 선생님은 모르셔. 병원 측에 익명으로 내고 있었거든. 이번엔 직접 드리고 싶긴 했는데. 별장 판 것도 그럼 이것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죠. 전 양부모님을 꼭 안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아버지를 도와주신 것도, 우리도 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다음 날부터 전 매일 병원에 갔어요. 오전엔 수진이를 돌보고 오후엔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제가 없던 30년의 이야기,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매일 네 생일엔 미역국을 끓였어. 혼자 먹으면서 네 사진 보고. 이젠 같이 먹어요. 내년 생일에도 만나서 꼭 같이 먹어요. 어느 날 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어요. 작은 납골당이었죠. 여기 네 부모님이 계셔. 작은 함 앞에 낯선 김선숙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네가 떠나고 1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까지 네 이름을 부르면서. 전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잃은 게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날 사랑했던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다는 걸요. 엄마, 저 왔어요. 하은이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참배를 했어요. 30년 만에 가족 상봉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셨어요. 납골당 한쪽 구석 조금 떨어진 곳에 함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여기는 네 친부모님이셔. 전 깜짝 놀랐어요. 제 친부모님 성함이 적힌 위패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이분들이 네 친부모님이야. 사고 현장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지. 지갑 안에 있었어. 사진 속 부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그 표정에서 느껴졌죠. 30년 동안 매일 기일에 와서 제사 지냈어. 네 부모님께 약속했거든. 하은이를 내가 잘 키우겠다고. 비록 끝까지 못 키웠지만. 아버지가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매번 올 때마다 네 소식을 전했어. 하은이가 미국 가서 잘 지낸다고, 결혼도 한다고. 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이었죠. 아빠, 엄마, 저예요. 딸 하은이에요. 저 아버지 덕에 정말 잘 컸어요.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날 대신해서 다 돌봐주셨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네 부모님 덕분에 내가 너를 만났으니까. 그분들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게 딸이 되어줬잖아. 평생 감사해야 할 분들이야 나한텐. 아버지가 친부모님 위패 앞에 꽃을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은이 데려왔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이제 미국 부모님들 계시고 저도 있고 이제 우리 하은이 외롭지 않아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비록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친부모님이지만 그분들의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 제게 이어졌다는 걸. 단순히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친부모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준 분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양부모님과 박 기사님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두 아버지가 마주 앉아 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은이가 어릴 때 정말 고집이 셌어요.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절대 안 했죠. 하하, 우리 집에서도 그랬어요. 의대 갈 때도 반대하면 할수록 더 고집 부렸어요. 두 분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전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2배로 사랑받은 아이였죠.
한국에 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동생 병실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어린 왕자를 읽어주고 있었는데 제 희미한 기억에 동생이 좋아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그때였어요. 수진이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언니... 전 책을 떨어뜨렸어요. 수진아, 너 지금 수진아 뭐라고 했어? 언니... 아버지를 급하게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도 오셨죠. 모두가 놀라서 동생을 바라봤어요. 전 동생을 꼭 안았죠. 우리 모두 울었어요. 기적이었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물론 동생은 아직 말하는 게 어렵고 거동도 불편했지만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동생은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저는 시카고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한국에 와 동생 재활을 돕고 있죠. 최신 재활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동생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하루 한 번씩 꼭 동생 얼굴을 봐야 안심이 돼요. 언니, 다음 달에 또 한국 와? 너 보러 가야지. 그러니까 재활치료 잘해야 돼. 아빠도 잘 모시고.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버지는 가끔 미국에 오세요. 두 아버지가 함께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면서 친구가 된 모습을 보면 제가 괜히 더 뿌듯해요. 우리 하은이 덕분에 노년에 좋은 친구를 얻었어. 아니 겉은 미국 사람인데 지내보면 속은 완전 한국 사람이라니까. 신기해 죽겠어. 지난주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결혼식이었거든요. 신랑은 한국계 미국인 의사예요. 병원에서 만났는데 두 아버지와도 많이 닮았어요. 결혼식장엔 두 아버지가 나란히 섰어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아버지가 함께 양쪽에 서서 저를 신랑에게 인도했죠. 하은아, 정말 행복해야 해. 네, 아버지도요. 이제 딸들 때문에 고생 그만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피로연에서 한국 아버지가 축사를 했어요. 저는 하은이를 6년밖에 키우지 못했지만 그 6년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캐롤,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신랑도, 하객들도요. 이제 알아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사랑받았기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내진 거였죠. 그리고 그 사랑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젠 알아요.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다는 걸. 그때 헤어진 건 더 큰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건 스스로는 절대 모르는 더 큰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아요. 하지만 그 덕에 저는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됐어요. 이젠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